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를에서 연구 활동하고 있는 김학렬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거래량이 워낙 없는 상태여서 일단은 이게 상승과 하락을 떠나서 너무 좀 우울해요. 일단 중개업자분들 만나도 그냥 한숨만 쉬시고 그리고 그냥 이번 기회에 문 닫아 놓으시고 여행 가신 분들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사 가고 싶은데 집이 안 팔려서 이사 가시는 분, 못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집을 사고 싶은데 아직까지 또 금리가 높으니까 못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만나는 분들마다 뭐 즐겁거나 기쁘거나 이런 액터들이 없어갖고 일단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것들이 아마 지금 시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상적인 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아쉽죠. 그래서 이게 뭐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게 좀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네. 가격의 어떤 하락이나 상승 이런 것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네. 거래량 자체가 실종되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상승을 하면은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좋을 텐데 당장 집을 사시거나 이사를 가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당장 이제 집을 사셔 이사 가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들어가겠지만 또 그 하락함으로써 또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전체 시장에서 이사를만 하시는 분들의 구성비가 제일 많거든요. 거의 한 80%는 순수 이사 수요고 아마 10%에서 20%가 투자 수요일 텐데 그 80%의 순수 이사 수요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답답한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이사를 직장 때문에 가야 한다거나 그렇죠. 애들. 그렇죠. 애들 때문에 네, 그렇죠. 교육 때문에 가야 하는데 내게 팔려야 가는데 네. 그런 게 좀 있겠군요. 저자님 책에서는 서울 부동산의 특별함을 사실 많이 강조를 해주신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요. 네. 경기도 지역 중에서 서울 지역을 넘볼 수 있는 곳은 없는 건가요? 서울, 경기, 인천까지 포함해서 네. 구분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냥 서울 영향권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제일 비싼 지역이 있고 제일 싼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 정도의 어떻게 보면 중상위권 지역에 경기도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제일 싼 지역이 제일 싸겠죠. 그런데 경기도의 중상위권 지역들은 서울의 웬만한 지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울의 강남구를 역전할 지역은 없는데 강남구나 서초구나 용산구 정도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지역과는 거의 자웅을 겨루는 지역들은 많죠.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중에 하나가 송파구일 텐데 송파구랑 과천시 같은 경우는 같은 위상이거든요. 어디가 더 낮고 이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과천시가 전체 평균으로는 경기도에 있는 도시 중에서 제일 비싼 지역이지만 개별 아파트만 놓고 보면은 판교가 더 비싸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판교나 과천 그리고 뭐 성남, 광명, 하남 정도라고 하면은 서울의 중상위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은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더 비싼 거니까 이미 서울을 뛰어넘은 지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럼 서울도 당연히 이제 서울 전체의 특별함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이제 조금 더 경기도는 어떤 이런 지역보다 특별한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는 단순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 지역, 비싸지 않은 지역 딱 2분화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90년대 되면은 강남만 비싸고 나머지는 다 똑같았어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200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평당 1,000만 원이 넘은 지역은 강남구 딱 하나였고요. 서초구부터 도봉구까지 나머지 24개구는요. 붙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위상이 뭐 다양한 새 아파트 들어가고 여러 호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쫙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5개구가 다 다른 위상을 갖고 있고 그 이제 구 내에서도 동별로 다 다르고 동 내에서도 아파트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개별 단지로 분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서울시 전체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평균 자체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체 스펙트럼 중에서 어느 일부분 한 중앙 정도 되는 일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앞으로 20년 전에는 그렇게 비슷한 강남을 제외하고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변화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책의 목적 중에 하나이시라고도 보실 수 있겠네요. 정확히 짚으셨고요. 네. 야, 역시 부동산 전문가는 다르시네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이 결정한 의사결정의 결과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남구를 선택하신 분들은 왜 선택을 했을까? 도봉구를 선택하신 분들은 왜 선택했을까? 스펙트럼이 다 다르고 아마 연령대도 조금씩은 다를 것 같고 경제력도 다르고
아무튼 뭐 교육에 대한 관심도 다를 것 같고 일자리가 중요한지 환경이 중요한지 아마 개인별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로 선택한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를 텐데 액터들이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서울은 한정된 부지이고 더 이상 신도시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새로 바뀐 구성원들이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서울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가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 때문에 결정된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미래가 모습 바뀔 테니까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서울로 간다, 미래 서울로 간다기보다는 미래는 또 바뀌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낮긴 하겠지만 지금 강남구보다 더 좋은 입지가 나올 수도 있죠.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또 용산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왜냐면은 좀 강남구는 거의 모든 요소가 다 좋은 지역이고 용산구는 일단 결정적인 게 하나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네요. 교육이 빠져 있어요. 교육은 완전히 꽝입니다. 꽝.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일 꽝이에요. 그렇죠. 이게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네. 심지어는 도봉구나 노원구보다도 더 낮아요. 그럼 뭐 말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프리미엄이거든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강남을 역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용산에는 정말 많은 개발 호재가 있고 막 이 민족공원 이런 걸 해서 굉장히 뭔가 강남을 넘볼 수 있게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네. 사실은 그 학군이라는 요소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쉽지는 않은 게임이다.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주거 기준일 것 같고요. 주거 네. 기준으로 강남을 역전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그 공시가격이라고 공시지가라고 하죠. 제일 비싼 입지가 강남구가 아니에요. 중구 명동입니다. 소공동. 네. 맞아요. 명동이 그 네. 상권 그쪽 상가 쪽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명동역 그 지하철 4호선 이제 그 6번 출구 7번으로 내려오게 되면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이제 부지가 있는데 네. 그게 지금 공시가격으로 한 평당 7억이 좀 넘거든요. 평당 7억이 넘나요? 근데 물론 이제 강남구가 곧 이제 평당 10억짜리가 나올 거예요. 네네. GBC 주변이 될 텐데. 네네.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아파트 입지로서 비싼 입지하고 아니면 다른 용도, 상업 지역이나 뭐 이런 업무 시설로 비싼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강남구는 그냥 모든 입지가 다 비싼 입지고요. 용산구는 주거 지역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확히 주거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벨트는 서빙거야 동부 이천동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섞여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용산구는 그래서 이 주거 벨트로서 물론 한남 뉴타운도 있고 하지만 그게 들어와도 강남구랑 비교할 수 있는 입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업무 시설이 많아지고 자연 환경이 좋아져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땅값 자체가 올라가는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주거지로서의 위상은 강남을 넘볼 수 없지만 네. 어떤 업무 시설이든가 상업지라든가 네, 환경 쾌적성. 환경 쾌적성에서 배산 입주, 녹지 공간 최대 공간이고요. 그렇죠. 수공간도 이렇게 하회 마을처럼 이렇게 쫙 네네. 휘돌아가는 부지거든요. 네네. 서울 한가운데예요. 네. 그게 배산 임수로 되어 있는데 그런 입지는 강남구가 못 갔거든요. 일단 강남구는 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남향으로 볼 수 있는 입지고. 그래서 그런 환경 쾌적성 부분들은 아마 대한민국 최고 입지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좋은 입지지 뭐 애들이 공부하기 좋은 입지는 아니니까 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요즘 가격이 생각보다 조금 하락폭이 가파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하락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격이 조금 더 하락한 지역이 나온 지역에 내 집 마련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시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역에 한다고 했을 때 보유 자금과 대출 이자가 부담 없는 수준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가격 하락이 고점이 많이 있었으니까 네네. 다소 빡빡하더라도 입지가 좀 뛰어난 곳에 네. 좀 대출을 좀 최대한 받아서 물론 이제 영끌이는 수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감당 가능하지만 좀 빡빡한 수준이냐, 약간 여유 있게 갈 것이냐, 어쨌든 입지를 택할 것이냐, 좀 부담이 없는 쪽을 택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어떤 쪽이 조금 좋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는데요. 네. 제가 드리는 답변은 23년째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똑같은데, 네. 요 부분을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부분을 편집하냐에 따라 갖고 PD 수첩에 악용이 돼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비자발적 출연을 했다고 저도 전 공중 지상파 방송을 안 보니까 네네. 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에 모자이크하고 음성 변조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저는 지난 24년 동안 연구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한 번도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 오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뒤 내용을 다 자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본인의 경제력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은 받으면 안 돼요.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것도 투자예요.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해야 돼요. 만약에 1주택자가 됐는데도 내가 산 주택의 집값이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빠질 수 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은 집을 사면 안 돼요. 그냥 평생 그냥 임차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해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비싼 거 하는 게 제일 맞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근데 능력 범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의 능력 범위를 다 모르잖아요. 아까 서울의 이상이 스펙트럼이 넓다고 하는 것들처럼 그쵸.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수만 명의 분들이 아마 스펙트럼이 다 다를 거예요. 경제도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실 분들은 사세요. 좋습니다. 강추합니다. 지금도 강추하고 있고요. 송파구에선 제일 좋은 아파트는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살 수 있는 분들은 사세요. 지금 제 가격, 제가 평가하는 금액은 홀값이에요, 지금. 잠실주공 5단지는 더 이상 싼 것들은 진짜 플러스 알파 수익이지 지금 사셔도 쌉니다. 지금도 충분히 하락을 많이 했다. 하락 안 해도 지금부터 사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따지게 되면 지금도 싼 가격입니다. 지금도 반포주공 1단지 살 수 있어요. 매물이 있습니다. 32평이 67억입니다. 사세요. 살 수 있으면. 지금도 그건 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거 사면은 50억짜리 집을 두 채를 추가 분담금씩 주거든요. 100억짜리를 67억에 사는 거예요. 살 수 있으면 사세요. 근데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못 사잖아요. 너무 비싸죠.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네. 그런 주택들만 제가 좋아하는 줄 아는데 이게 비싼 것들은 리스크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싼 것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싼 것들만 골라야 돼요. 근데 싼 것들은요 리스크가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 같이 오를 때 같이 오르지만 일단 빠지고 나서 안 오를 것들도 많아요. 아까 이제 중요한 좋은 질문 하셨는데 경기도가 더 좋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경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상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상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최상위권들은 경기도랑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절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의 중위권 지역부터는 인천과 경기도랑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럼 수요를 뺏기면은 이쪽은 수요가 빠지게 되면 집값이 빠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늘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건 비싸고요. 리스크가 있는 건 싼 거예요. 그래서 싸면 쌀수록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당할 건지 아닌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대 가지고 제가 3억이면 어디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키바잉 팩터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 방법들이 다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편의성이 좋으신 분들은 역세권에 사는 게 맞을 거고 나는 출퇴근은 불편해도 아니면 프리랜서라서 애들의 교육 환경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계동이라든지 이런 또 교육 환경이 좋은 데 가시는 게 맞는 것들이고 거기가 비싸면은 일단 일산의 학군 좋은 데라든지 이렇게 좀 내려가시는 게 맞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경제력으로 가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절대 이동하실 때 하향으로 가진 마세요. 다시 못 갑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예. 영끌 대출, 무리한 대출을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리스크를 사실 줄이는 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명쾌한데 어제도 제가 이제 조선일보랑 이제 똑같은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네. 좀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싼 거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싼 거 사시고 버티실 수 있으면요 절대 손해 보지 않아요. 그건 손해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의 역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가 사실 그거의 반복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싸고 좋은 것들을 찾고 싶어 하시는데, 네. 제가 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예, 싼 것은 의심해봐야 됩니다.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고 남들이 모르는 혹시 무슨 특별한 것이 있을까? 예전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 제가 20여 년 전에 활동할 때는요. 네. 뭐가 제일 중요한 정보였냐면은 그 해당 아파트, 내가 모르는 지역의 해당 아파트 가격을 아는 게 정보였어요. 왜냐면은 중개업소가 없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 앉아갖고 컴퓨터만 있으면 심지어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요, 플롭토키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내가 모르는 동, 리 단위까지 아파트 시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이런 세상에서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 홍보 활동 때문에 매번 이렇게 개발 계획하는 것들, 공급 계획들, 교통망 계획들 하루도 빠짐없이 공고, 아마 그 국토교통부 보도 들어보시면요. 하루에 10개씩 올라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도 들어가면요. 하루에 20개씩 올라옵니다. 그것만 보시더라도 호재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파악하면요 모르는 정보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또 저 같은 전문가들이 또 다 정리해서 다 올려주고 계시고요. 지금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보다 훨씬 젊고 뛰어나신 분들이 감각적으로 다 올려주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사 안 해요. 그냥 몇 번 찍하면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그거 보거든요. 홍보가 다 돼. 이런 상황에서 나만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실한 정보들까지 취합하셔갖고 그냥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것 같으면서 사실은 또 정답인 것 같은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내 집 마련 좀 고민 중이신 분들 요즘 생각하시는 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이게 조금 매력적인 것 같다. 네. 특히나 이 기존의 소득 조건 막 7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게 걸렸던 맞벌이 부부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이제 6억 뭐 9억까지 최대가 이제 되는 거죠. 매수할 수 있는 지역들을 서울에 조금 그래도 빠숑님의 안목으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좀 지역이 있을까요? 일단 지역이라기보다는 아파트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역은 여러분들 생활권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쌀 때 들어가고 내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일단 갭도 너무 크고 대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활용하실 자금도 없고 또 세금도 아직 비싸요. 그래서 때문에 투자용으로는 안 되고 실거주 목적으로 아마 접근하실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시세가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2021년도가 제일 잘 나갔을 때 시세가 높았을 때였을 텐데 그때 서울시 중위 가격이 12억 13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내려와서 한 10억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특례 보금자리론에 해당되는 주택들이 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좋은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가치가 중요한지, 거주하는 게 편해야 되는지, 그리고 난 조금 몸테크를 하더라도 미래 가치가 중요한지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좀 미래 가치를 좀 추천드리고 싶죠. 왜냐면은 그때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비 사업들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에서는 뭐 이유는 알겠어요. 이유는 알겠는데 너무 규제를 많이 해서 새로 지정된 재개발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재건축은 있는 것도 다 해지를 시켜버립니다. 진도를 못 나가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안전진단 딴지를 걸면서 진도를 못 나가게 했었는데 지금은 안전진단도 웬만하면 통과시켜주고 있고 재개발은 진도 나가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막 지정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재개발이 그냥 냅두면은 자발적으로 못하는 것들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넣어가지고 뭐 공공 재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하시는 게 맞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몸테크가 가능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좀 비용이 저렴한 재개발 지역들 공공에서 하는 것들도 한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9억선 전후로 해서 그런 재건축 물건들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재건축이 확실하게 가는 것들은 80년대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양천구에 많죠.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그리고 이제 노원구에 많죠. 이제 상계동이라든지 월계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지금 9억 원 아랫단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평형 때는 작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일단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서울에서는 그리고 그도마저도 돈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지역들이 좀 더 저렴하긴 하거든요. 예, 그런 지역들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기존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약간 나이가 젊어서 조금 공격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나이에 있는 분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조금 관심을 가져봐라. 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학자적 연령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사를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이미 갖춰진 입지를 들어가야 돼요. 최근에 뉴타운 아파트들 중에서 갓 입주한 아파트들 말고 한 7년 차 전후, 그러니까 그냥 10년 차 미만, 그러니까 10년 차 미만 이미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많이 빠졌어요. 그 아파트들이 지금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그 아파트들이 많이 빠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많이 빠진 것 중에 오르지 않은 아파트가 빠지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전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 대부분 다 3배씩 올랐거든요. 근데 3배가 올랐는데 그 3배가 오른 가격에서 한 20% 빠진 거예요. 30%. 근데 그 가격보다 더 빠지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럼 그런 단지들 중에서 한 10억 원 전후 해야 되는 거 좀 금매 나오는 것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거의 풀로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들은. 예. 기존에 이제 10년 정도가 안 그러니까 완전 새 건 아니지만 약간의 이제 기반은 갖춰졌고 그쵸. 이번 상승장 혜택 수혜를 많이 본 것 중에 좀 하락폭이 큰 걸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 아파트들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중공된 아파트들은. 저자님 책에서 서울시 한장지도라는 부록을 통해서
한눈에 서울 전체에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네. 어떤 기존의 아파트 연도 같은 걸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되게 이게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안전진단 통과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네. 목동 같은 단지에서 안전진단이 막 쉽게 통과돼서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더 하락하는 혹은 이게 그 상승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쉽게 못할 것 같다. 안전진단 통과가 되더라도.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게 투자하는 게 맞냐 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묻지마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의 오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재건축이 확정되어도 내년 바로 분양해서 3년 후에 입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지금 안전진단 단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조합도 설정이 안 된 거잖아요. 조합이 설립돼도 빨라야 10년이에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도 시작 안 했거든요. 그렇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와서 가속화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아무리 빨라도 1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실거주 하려고 하면 일단 10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입주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 과정에서요. 일단은 조합 설립되면은 추진이 설정되면 또 올라가죠. 조합 생성되면 또 가격이 올라가죠. 사업시장 인가하면 또 올라가고 관리처분 인가하면 또 올라가거든요. 중간에 팔아도 돼요. 그러면 충분히 그 오른 가격으로 기존에 있는 구축도 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재건축 투자를 한다, 재개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가서 입주할 때까지 무조건 버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팔고 그거 가지고 기존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가져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합 설립 인가부터 10년 정도 걸려요. 10년 전후 전후가 걸릴 텐데 그거는 감안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아파트들은 아마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돼 있을 거예요. 그건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새 아파트를 들어가서 거기서 팔아서 벌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오래 걸리는 거니까 그것도 가능은 하지만 이 시간과 이 자금을 바꾸는 투자인 거고 그렇죠. 이 단계적으로 조합이 생기거나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되거나 어떤 관리 처분 인가가 난다거나 그 단계별로 가격이 오르니까 적절한 시점에 이제 팔고 매도하고 그 돈으로 완공돼 있는 아파트를 사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축 신축이요. 이게 10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축은 신축일 때 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용해서 좀 상급 입지로 갈아타는 전략들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레프라고 한 단지가 있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이게 갈아타기 용도로 활용했던 좋은 이제 사례 케이스 스타를 말씀을 드릴게요. 마레포는 201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분양가가 한 6억 원대였어요. 30평대가. 그래서 이제 6억 원대 분양을 했다가 한 3배가 올라서 18억까지 간 거예요. 그때 그것들을 팔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다주택자는 안 되고 1주택자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이후는 이미 서울은 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역삼동에 있는 10년 차가 전후되는 아파트들이 그 시세였어요. 그러면 수평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포구에 아무리 신축이라도 역삼동에 구축이 낫지 마포구에 신축이 낫겠습니까? 한강변 아파트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돈 10원도 안 들이고 갔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갈아타기.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기 하락기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오르는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적당히 오르고 있는 것들로 편승하는 상급으로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장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건이 없어서. 근데 좀 애매한 시기가 있어요. 그때 물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때를 하시면 좋고 오히려 조정기 때는 상급 입지랑 하급 입지랑 좀 갭이 줄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 갈아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022년도는 상반기 때는 오르고 하반기 때는 확 빠졌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2023년도는 뭐 조정이 되든지 간에 이렇게 지금처럼 뭐 확 빠지거나 확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요 애매한 시기를 이용해서 갈아타기 하시기에 1주택자 분들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좋은 시기다.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아, 이게 이 큰 폭의 하락이 이제 올해 내내 이어지진 않고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좀 옆으로 좀 이렇게 기는 네. 그런 조정의 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기존 주택자에서 이제 저렴하게 상급지로 혹은 뭐 이제 신축을 가지신 분이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상급지의 구축으로 갈아타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상승장이 오게 되면 좋은 입지로 갈아탔으니까 네. 또 그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하락장이 오도 상관없어요. 상급지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놓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2023년, 24년 강남발 신축 주택 공급에 의한 역전세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강남, 개포 뭐 이런 지역에서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 뭐 21년 최고가 전세에 막 18억 찍었다가 지금은 뭐 11억, 10억 이렇게 거의 7, 8억에 하락한 실거래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약 2만 가구의 강남 신규 아파트들이 서초 강남권에서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 물량이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에 혹시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을까요? 영향을 주죠. 일단 물량은 일단 실거주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질문을 하시면서 왜 질문하는지를 몰라요. 특히 언론사분들은 특히 모르시거든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뭘 우려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인지 공급자 입장인지 아니면 저 같은 전문가 입장인지 이게 입장에 따라 다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살 수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강남을 노리는 분들인지, 강남의 실거주를 노리시는 분들인지, 강남의 매매를 노리시는 분들인지. 근데 이게 대부분 다 관망하시는 분들이고 관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게. 일단 만약에 강남구의 그런 많은 입주 물량 중에서 내가 실거주 목적이나 매수 목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일단 만세를 부르셔야죠. 왜? 그런 기회는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만 세대가 한꺼번에 입주하는 시기가 거의 없고, 보통 많아봤자 만 세대 전후일 텐데 2만 세대 이상 입주하는 것은 정말 신의 어떤 시기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언제 있었냐면은 2008년도, 9년도 그때 있었어요. 잠실에 2만 5천 세대가 입주하는데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한꺼번에 우리 주공 아파트들이 S 리센트 트리즘 레이크 팰리스 파크리오까지 2만 5천 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그냥 전세장이 아주 괴멸이 됐어요. 그 새 아파트들이 34평이 1억이야, 1억. 1억인가요, 전세가? 그때. 네. 우리 시대를 감안해야겠지만. 네. 그러면 그 좋은 잠실 입지의 새 아파트를 1억에 살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였잖아요. 그다음부터 10억대가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실거주 누리신 분들은 일단 만세를 부르시고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지금 이제 이건 좀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포동에 지금 4천 세대짜리가 하나 입주하고 있어요. 단지 말씀 안 드릴게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6천 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 개포동만 만 세대예요. 그렇죠. 가보시면은 이 전세 가격 맞아? 라고 하는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요 스카이 라운지가 있어. 네. 심지어는 위에 뭐냐면은 아세요? 그 수영장 있는 거. 그 인피니트 풀. 인피니트 풀이 있어요. 그리고 골프장이 네. 전체가 36홀이다 스크린 골프야. 36홀 골프장이 있나요? 그러니까 석이 스크린. 36석인데 길어. 네네. 수영장도 있어. 야, 이런 아파트, 새 아파트를 그 말도 안 되는 전세가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매매가는 비싸. 매매가는 안 빠져요. 근데 전세 누리실 분들은 그런 데 가서 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예, 아마 올해 내년에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분들이, 이게 솔직히 거기 갖고 계신 만약에 전세를 끼고 버티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싫은 얘기일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 그 4천 명의 집주인한테 싫은 얘기일 텐데 그 4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한테는 너무 신나는 일이잖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도 있고 특히 전세로 들어가실 분들한테는 만세죠, 진짜 솔직히.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것들.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들이 낮아지게 되면 서울 전체가 다 낮아질 것이 아니냐. 이게 좀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수요가 좀 다르긴 하거든요. 낮다 하더라도 딴 데보다 비싸요. 그런 것들은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강남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물량이 많으면 좀 걱정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강남구는 대기 수요가 많아. 그래서 이게 한번 입주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그들이 알아서 살아요. 보증금 올려주면서. 근데 처음에 세팅할 때만 좀 흔들릴 뿐이고, 그리고 여기가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합이 많아요. 일반 분양분이 적단 말이죠. 그 개포주공이라는 단지가요, 일반 분양분이 몇 개 안 됐어요. 생각보다 그 막 200세대, 막 네. 300세대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할 물량이 아닌 게 대부분 또 자가로 거주하거든요. 그분들이. 강남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지역의 입주 물량, 신도시 입주 물량이 2만 세대다. 그럼 걱정을 해야지. 그럼 100% 다 채워야 되는데. 근데 강남권의 재개발 재건축 물량 같은 경우는 일단 조합원이 대부분 갖고 가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조정되는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만세를 부르시고 바로 가서 그냥 계약을 하세요. 임차든 매매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입주장이 짧게 끝날 것 같아요. 1년 이상 가는 경우 못 봤고요. 그러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 때 2018년도 전후만 금융이랑 겹쳐가지고 한 2, 3년 정도 간 것들이었었고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잠실은. 그 주변 지역들이 좀 망한 것들이었었지. 근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수요도 좀 다르고 생각보다 자가비율이 높기 때문에 특히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 같고 길어야 1년 정도 갈 텐데 그것 때문에 서울의 분위기가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왜냐 그러냐면은 고기만 많고요. 다른 지역은 없어요.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자꾸 강남구만 강조하시는데 네. 전체로 보게 되면 2만 세대예요. 2만 세대가 지금 얼마나 적은 양이냐면은 서울은 적어도 3만 이상 들어와야 되고 4만 이상 5만 돼야지 많은 것들인데 지금 2만이면은 재작년에 반이고요. 그전보다는 3분의 1 수준인데 적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도도 많지 않아요. 지금 유일하게 많은 게 지금 인천인데 인천은 좀 3만 세대가 넘거든요. 인천보다 3배 인구가 많은 서울이 인천보다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곳들은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 좀 중저가 지역을 누리시는 분들은 인천으로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물량 그쪽에 때문에. 하락폭이 이제 클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강남구가 물증을 많은 것들은 한시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짧을 것이고 그것들을 걱정하는 것은 연예인 걱정, 국회의원 걱정이다. 그냥 오히려 좀 저는 그 기회를 노리셔서 매수를 하시거나 임차로 들어가시거나 그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네. 강남 쪽을 보시는 분들은 실거주로 좀 관망하시겠다고 하면 저렴하게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예. 또 어떤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에 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짧지만 어쨌든 이게 영향은 줄 거기 때문에 그 입주장이 그때 좀 어떤 공포 매물이라든가 시장 상황에 따라 매수를 한번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초기가 좋고요. 그래서 네. 이게 나중에 또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보통 이제 처음 계약하시는 분들이 제일 위너예요. 처음 계약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그게 힘들죠. 처음에 이제 가격이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더 빠지지 않아요. 왜냐면 무조건 첫 거래가 제일 쌉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책에서 보여주신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강남 개발 되게 상세하게 알려주셨고요. 또 상대적으로 우리의 관심사에서 물론 이번 상승장 때 많이 관심을 받았지만 기존에는 좀 소외돼 있었던 강북의 뉴타운 개발, 특히 기름 뉴타운 이런 쪽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미래의 입지 변화를 예측을 해서 좋은 실거주 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변화하는 흐름을 읽고 약간 저렴할 때 내 집 마련을 했다면 그래서 앞으로 서울에서 주목해야 할 입지 한 2곳 정도는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은 네, 주목해야 될 곳이 많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교통망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또 최근에 또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중요할 텐데 그것들을 조합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거나 많아지는 곳, 교통망이 좋거나 좋아지는 곳, 그리고 새 아파트이거나 새 아파트가 될 곳, 요 세 가지가 다 크로스로 되는 지역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금액대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이 제일 좋아지는 지역은 안타깝게도 강남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긴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강남구를 일단 논외로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저렴한 지역, 그러니까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보통 나누는데 동부권이 있어요. 동부권에 있는 이제 9개, 8개 구예요. 저 위에 도봉구부터 성동구까지가 이제 있을 텐데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요 라인들이 제일 저렴하거든요. 특히 그 지역 중에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중하위권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라인이 있어요. 동북선. 경전철 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빠르면 5년, 늦어도 7년 안에 개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새 아파트 이펙트까지 있다라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노원구 쪽에는 또 재건축 물량들도 있고 재개발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 생기는 부지에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을 선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원구 일단 전 추천드리고요. 가장 저렴한 입지 중에서는 가장 확실한 미래수요가 있는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비싼 지역은 다 논의할게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가 제일 좋긴 해요. 호재가 제일 압도적이야.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죠. 한남 뉴타운 재개발에다가 네. 동부 이천동 재건축에다가 네. 거기에 한강 뭐 공원에다가 뭐 아무튼 그건 다 논의를 할게요. 네. 일자리도 많은데 그건 다 논의를 하고 좀 저렴한 지역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노원구 말씀드렸고 한 지역만 더 추천을 하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쪽에 그 동남권 쪽은 다 비싼 입지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요. 서남권 지역이 있어요. 서남권 지역에도 8개 구가 있는데 강서구하고 양천구 요 사이 그러니까 두 지역이 텐데 같은 권역이라고 할게요. 그냥 강서구 네. 양천구 지역일 텐데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목동은 비싸기 때문에 목동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부지들이 좀 있습니다. 뭐 신정 뉴타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화곡동 주변에도 조금씩 이제 좀 작지만 이런 또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입들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특히 양천구에는 일자리가 많지는 않지만 양천구가 좋은 이유는 여기 여의도랑 붙어 있고요. 마곡지구 강서구랑 붙어 있거든요. 양쪽이 굉장한 일자리입니다. 지금도 일자리가 많은데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은 지금은 앞으로 생길 일자리 반밖에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그 일자리의 베드타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서구랑 양천구에 있는 목동은 비싸니까 목동 가실 수 있으면 목동 가시고요. 네. 목동이 아닌 주변에 있는 정비사업 입지들 추천드려요. 솔직히. 신월시형 요즘 재건축 한창 뜨거운 네.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보실 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은 이제 10년, 15년을 봐야 되긴 하지만 동북선이 완공이 되고 재건축까지 완공이 된다면 이 교통과 말씀하신 이 아파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어쨌든 네. 학군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가격이 저렴한 노원구를 추천해 주셨고요. 서쪽권에서는 강서구와 양천구의 사이에 있는 그런 정비 물건들을 한번 노려보라. 네. 라는 현실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요즘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에 정부에서 반값 아파트 정확히 말하면 이제 SH죠. 네. 그 24평 3억 원대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에 공급되는 토지 임대부 반값 아파트 사실 이게 과거 MB 정권 때 이제 있었죠. 한 번 있었던 그건데 무주택자분들이 청약을 저렴하니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 아파트가?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온전한 내 소유가 또 아니죠. 네, 70%만 내 거고 30%는 이제 환수해가는. 예, 일단 이제 그것만 연대도 가시면 되는데 무조건 하셔야죠. 돈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해요. 예, 돈이 있는 분들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더 네. 정부하시면 되니까. 근데 돈이 없는 분들은 그거 하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정부가 보증을 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좋은 입지를 분양하는 것들이잖아요. 능력 되시면 무조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생각보다 기대보다 많이 오를 거예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인데 네. 그거는 절대 가격이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그냥 모든 국민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들한테 다 주면 좋겠어요. 그럼 부동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렇죠. 이게 결국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그것밖에 못 해요. 더 부지가 없어요. 부지도 없고 돈도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죠. 서울이면 당연히. 서울 내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특별 이벤트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서울시장이 어떻게 보면 치적이잖아요. 이거 성적 낼 때 얘다 주는데 받아내는 게 그거는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렇죠. 토지 임대부이긴 하지만 네. 절대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게 또 서울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강동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강동구라도 한번 고민을 해봤을 텐데 네. 이제는 하남시가 완전히 개발이 됐기 때문에 더 개발이 많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강동구의 모든 입지는 이제 중심지가 되거든요. 최소한 부도심 이상이기 때문에 베드타운이 그러니까 지금 뒤에 배후 수요지가 있기 때문에 네. 강동구는 안심하고 접근하셔도 된다. 곧 있을 강동 고덕 강일지구의 반값 아파트 한번 적극적으로 청약을 고려해 보시라는 소장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몇 개 안 돼요. 근데 근데 물량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논의할 필요도 없는 일이죠. 뭐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소장님 새해 벽두부터 이제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쏟아진 것 같아요. 규제 완화책을 보시면서 소장님은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전 정부가 뭐 다른 정책들보다도 부동산 정책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시세도 많이 올랐고 또 정책이 주황자황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모든 지역이 다 오르고 또 모든 지역이 다 조정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이사를 못 가서 고통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 결과들을 좀 뒤집으려고 많은 정책들을 준비했던 것 같고 그 준비했던 정책들을 하나씩 푸는 과정인데 같은데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는 상승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량이 없는 것들인데 이사를 못 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제가 24년 동안 이 연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소비자 리서치 베이스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심정들을 아는 거예요. 이사를 못 가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이것도 좋은 데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풀어줘야 되다 보니까 1주택자 분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든 것들이고요. 무주택자 분들은
어차피 잘 의사결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은 참다 나중에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싼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비싼 입지들은 2019년도까지 올랐고 2020년도부터는 안 올랐어요. 미미한 신고가였는데 2021년도 마지막까지 오른 것들은 뭐냐면은 싼 지역들이거든요. 마지막에 무주택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이제 영끌을 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거래가 정상적으로 돼서 이런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 조금 부담 갖지 않고 망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뭐 망하는 투자, 잘못 샀다는 그 영끌 투자 이런 것들 비판을 받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공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 사업밖에 공급할 수 없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저렴한 정비 사업들, 정부 지자체가 돈이 들어가는 것들 막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뭐 모아주택 이런 게 나온 것들이었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정책들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긴 한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뭔가 해주기를 바란다라기보다는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찾아가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차원으로 제가 이번에 책도 썼던 거였었고 근데 잘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도. 물꼬가 안 튀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규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지금 무주택자들한테는 더 파격적으로 좀 혜택을 줬고요. 네. 지금 뭐 특례 보금자리든 여러 가지 규제 뭐 실거주 완화 요건이 다 줬는데 그래도 무주택자들은 의사결정이 느리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1주택자들도 지금 줬어요. 1주택자들은 일시적으로 1가구 주택이 될 수 있는데 기간도 3년으로 늘어졌고 여러 가지 규제를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1주택자들은 아무래도 무주택자보다 조금씩 움직이긴 할 텐데 이분들도 조금 좀 느리긴 해요. 결국은 이제 아마 요 상태로도 거래량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다 주택자들을 끄집어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분양 난 것들은 사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양도세 면제 혜택이라든지 주겠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다주택을 한다 하더라도 중과를 하시는 것들을 다 제외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이 결국은 다 주택자까지 끌어들이는 정책까지 갈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되면 늘 정말 제일 먹기 좋은 상태의 물건을요. 네. 다 주택자들이 늘 먼저 갖고 가거든요. 그 되기 직전에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좀 하셔야 되니까. 의사결정이 좀 빨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솔직히. 자금력이 있고 뭔가 의사결정, 그러니까 공부나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다가 네. 지금이 세제적인 혜택이라나 아니면 요 가격 하락폭을 봤을 때 지금이 요 정도 적정하다라고 움직이는 건 다주택자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은 그때가 변곡점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때 더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가 아니니까. 예. 실거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시점이 오기 전에 좀 공부를 시작하셔서 네. 그 전에 좀 내 집 마련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봐라. 미래 가치가 있는 것들. 예, 너무 영끌하지 마시고요. 네네. 네. 그럼 정부의 최근 나온 정책 가운데 혹시 소장님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시는 부분도 좀 있으셨나요? 지금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은 보여요. 네. 보이는데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위치에 있으면은 시장 눈치,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유권자들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맞을 테니까. 근데 이 의사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도 뭔 정책을 내놓게 되면은 다주택자들이나 기업체를 위한 정책이라고 자꾸 오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연구원인데 이상한 뭐 투기 세력의 적폐 이런 거 평가를 받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무조건 욕을 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제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보게 되면 60%가 유주택자들이고 40%가 무주택자들입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60%가 무주택이고 40%가 유주택이에요. 그럼 서울에서는 뭔가 대책을 만들게 되면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을 또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시장이 안 돌아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결정이 느리고 이분들은 받는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거든요.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저는 정책적으로 유주택자들이 빨리 되달라고 좀 이렇게 좀 푸시를 하고 지원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유주택자가 되라는 메시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임차인 위한.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니 그 빌라 다세대 전세 자금 대출을 왜 이렇게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낮아요. 빌라 같은 사기가 나가잖아요. 그죠. 너무 수치가 높아요. 보증 수치가. 그러니까 비율이. 아파트는 그렇게 대출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파트는 좀 더 해줘도 돼요. 안전하니까. 근데 그거는 감정평가가 일단 잘못돼 있잖아요. 매매가는 1억인데 전세가 1억 5천이면은 1억 5천 전세를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매매가가 1억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임차인들 보증 대책 말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사고가 안 나는 정도 중에서 대출해 주면 되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아파트를 많이 만져주거나 그들한테 좀 저리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내 집 마련 기회를 빨리 주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들은 안 나왔어요. 그게 좀 아쉽죠. 아직은 조금 그런 적극적인 내 집 마련 정책이 아쉽다. 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살짝 강화될 수도 있다.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은 모르겠다. 왜냐하면 임차인들 눈치를 볼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의사결정이니까. 알겠습니다. 규제 완화책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좀 멈출 거다. 네. 혹은 네. 이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심리가 살아나서 다시 상승으로 반전할 수도 있다. 라는 분들 의견도 계신데요.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그거는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그걸 예측할 수는 없고 네. 맞출 수도 없고 그럼 맞힌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거예요, 맞힌 게. 왜냐면은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해 오신 게 다 오르고 다 내리는지 알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마 일단 17개 광역 지자체 평균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르는 지역이 있었고 내리는 지역이 동시에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과열됐던 시기가 2007년도였었는데 2007년도에 서울 수도권만 올랐어요. 지방은 다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이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2012년도인데 서울 경기만 빠지고 있었지 지방은 다 폭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불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보이는 것들만 그렇게 믿는 경우들이 있고 언론에 나오는 경우만 믿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단순하게 그냥 뚱쳐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포인트에 어떤 것들이 오르고 내린지를 봐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규제 정책을 정말 강하게 했거든요. 결과가 어땠어요?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에 나온다고 바로 정책에 시장에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완화 정책을 계속 필 겁니다. 필 텐데 바로 시장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뭔가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뭔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런 거래들이 증가해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은 상승이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서울이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에 500건, 600건이에요. 역대급이거든요. 예전에 아파트 숫자가 적었을 때도 이거보다 많이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승 하락으로 가기 전에 거래량이 회복된 상태에서 뭔가 정책적이 보태져야 되는데 정책을 바꿔도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거래량이 좀 회복될 때까지 결국은 지금 1주택자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들한테 혜택을 좀 먼저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들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들일 것인가를 한번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다주택자들을 끌어들이는 정책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정책으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정도로는 네. 어떤 판단하기는 조금 네. 어렵다. 정부가 최근에 이제 미분양 지역에 따라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를 좀 건설사의 부도라든가 어떤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매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저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사업을 했다가 그런 쪽들을 매입을 해주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게 뭐 공정한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측면을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행동에 나오는 건지 좀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건설사하고도 조사를 많이 했고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고 공공기관하고도 많이 했거든요. 네. 제 주요 클라이언트는 국토교통부, LH공사 같은 공공기관, 한국부동산원 같이 조사를 많이 했고 건설사들 뭐 GS, 현대, 삼성 다 뭐 저랑 수천 건의 조사를 같이 했던 거기도 양쪽 입장을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이렇게 말씀드려도 일반인들이 또 엉뚱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정부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지역 경제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이고 그냥 모든 또 주택들을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기준을 좀 명확히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가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명확히 좀 이런 것들만 매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미분양 주택들을 매입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명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20년 동안 그걸 제가 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공공 매입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어차피 공공에서도 공공 임대를 제공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어차피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축할 것들을 민간에서 만든 거를 그냥 사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공공이 만드는 것보다 민간이 만드는 게 더 비싸잖아요. 보통 분양가가 비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싸게 매입을 하면 돼요. 할인해달라고 해서 이게 공공에서 만든 것만큼
싸진 않을 테지만 거의 준하게 싸게 매입해서 그것들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면은 어차피 공급에 살 거거든요. 그쵸. 대행해준 셈 치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속된 말로 똔또이 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불만을 제기 안 할 텐데 그런 원칙들을 얘기 안 하고 그냥 매입해준다라고 하니까는 기업체 투기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세금으로 L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든다. 근데 이거 만드는 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만든 것을 사가지고 공개해야겠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요? 간단한 논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주는 정치인들이 없죠. 아하.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네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않게 어차피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우리나라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이제 열심히 짓고는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미분양 나는 거를 저렴하게 저렴하게 비슷한 비용으로 매입을 하면 지역 경제도 살리고 기업도 그렇죠. 살리고 어차피 이 공공의 돈으로 지어야 되는 걸 지금 매입을 해서 이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윈윈이 될 수 있는데 꼭 먹고 알 먹고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분들 입장에선 아니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특정 기업을 살리려고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그 음모설 중에 거의 한 8, 90%는 다 음모예요. 물론 그런 이유가 왜냐면은 그분들도 사람이잖아요. 파렴치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간혹 가다가 나쁜 사람들이 있죠. 네.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수익 모델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명쾌하게 투명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소장님도 그거 자체 행위 자체가 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좋은 모델이긴 한데 네. 지금 정도처럼 약간 의심받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렇죠. 기준을 세워서 다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되면요. 어차피 다 한 채당 1억 가까이 손해를 봐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민간 아파트가 좋을 거잖아요. 네.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월세를 한 5만 원이라도 더 받으세요. 예, 그런 것들. 더 좋은 주택이니까. 그러면 네. 조금 손해보는 규모가 줄 거잖아. 그렇게 하면 서로 또 윈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예, 그런 팁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하락의 기간이 최소 2년 간다. 5년은 더 갈 거다. 네. 라는 분들도 장기 하락을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 사례를 특히 2008 금융위기 이후의 사례를 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물론 어려운 얘기겠지만 소장님 앞으로 좀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좀 펼쳐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시나리오 같은 건 쓰지는 않고요. 네. 그때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2030년에 사라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더 빠질지 내릴지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내 집 마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팁도 말씀드렸잖아요. 1주택자들이 전체 시장에서 60%예요. 그다음에 30%가 임차인들이고 10%가 투자자들일 텐데 60% 분들은 이번 기회에 더 좋은 입지로 이사 가시면 되잖아요. 이게 내 집만 빠지는 게 아니라 같이 빠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적은 비용으로 이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기 상품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상승 하락이 중요하고 하죠. 내가 상금액보다 무조건 비싸야 되니까. 근데 실거주 하다가 가격이 안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실거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임차로 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2년마다 이사를 또 해야 돼요. 또 역전세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역전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들도 또 실행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아마 역전세가 나게 되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이 돈을 못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사 갈 때 돈을 못 받잖아요. 스트레스예요. 이분은 이거 잔금 받아가지고 새로 산 집에 분양받은 집에 잔금을 쳐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래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은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고 지금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순간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상관없이 뭔가 안정적인 부동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입지는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더 정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5년 후에 10년 후에 지금보다 수요가 더 많아질 입지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미리 들어가는 것들인데 당장 시세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2년 후에 올라간다 2년 후에 내려간다 이걸 예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사세요. 사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수요가 많은 입지들은 아마 대부분 다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편하게 의사결정하셔야지 바닥이 언제서 그때 싹 들어가고 고점이 언제서 딱 팔고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은요.
투기꾼들 양성 학교에서는 가르쳐야 될 일이고요.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투기꾼이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돈을 버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기를 봐야 되죠. 사이클도 봐야 되고 패턴도 봐야 되는데 실거주로 내 집 마련하셔갖고 거주하실 분들한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저점을 맞춰달라고 하는데 저점 좀 못 맞춥니다. 그런 것들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서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시라는 말씀만 계속 드리고 있네요. 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지금 주택을 한 채 소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마음속 한켠에는 네. 아, 나는 좀 비싸게 팔고 비쌀 때 또 이제 저렴할 때 사면은 이제 한 채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내 건 비싸고 또 싸게 살 수 있어요. 같이 오르고 내려가는 그쵸. 거예요. 예, 그거는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갭이 좀 작을 때가 있어요. 싼 거랑 비쌀 때랑. 네. 그게 갈아타기 제일 좋을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몇 억씩 하락하는 시기엔 그 갭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상급 가끔 가다가 금매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다 금매입니다. 일반적인 시세가 아니잖아요. 그런 매물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가시는 게 맞죠. 그럼 의사 결정이 빨라야 되거든요. 집을 안 보고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 아파트에서 빠삭하니까. 저 아파트에 저 가격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차봐야죠. 일단은 계약금 100만 원 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래서 잡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편하게 가시는 게 맞아요. 너무 이렇게 상승 하락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네. 내 것만 빠지는 게 아니니까 적당한 차이가 됐을 때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갈아타자.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왜 투자자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투기나 투자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지 네. 상승 하락을 어떻게 맞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부동산은 투자 가치도 있지만 실거주 가치가 더 크다는 것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번에 그 소장님 책에서 되게 서울 쪽의 구석구석에 지역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좀 예측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소장님 책을 보고 아 그래 이 지역에 나는 내가 가진 자금에 좀 맞아서 구매를 생각해 보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아마 구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움직이기 전에 무주택자분들이 신중한 무주택자분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소장님 책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애독자분들을 위해서 무주택자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런 좀 신호가 있을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좀 집을 매수하시는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대표적인 신호들이 조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들은 그거 못해요. 알 수가 없고 왜냐면은 여기도 좀 앞에 주식책들이 되게 많은데 네네. 여러 가지 패턴들을 분석하는데 일반인 저거 절대 못해요. 저거 공부하고 나서 제 결론이 뭐냐면요. 네. 맡겨야겠구나 잘하는 사람한테.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거를 맞추려고 하면 저처럼 24년 동안 한 사람들도 간신히 그냥 따라가는 정도 있거든요. 맞출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신호로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작년에요. 다 빠진 것처럼 보여도요. 결과적으로 용산구는 많이 올랐어요. 서초구도 좀 올랐어요. 결론적으로. 강남구는 좀 조정이 됐고요. 제일 네. 많이 빠진 적이 도봉구입니다. 그다음 많이 빠진 적이 노원구고요. 똑같은 2022년도인데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빠졌단 말이죠. 근데 신호가 달랐을까요? 그건 좀 다른 거잖아요. 전체 시장의 신호는 비슷했겠죠. 금리 오른다. 네.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심지어는요. 경기도에 이천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 이상이 두 자릿수가 상승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맞추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빠진 적이 수원 영통구인데 거기는 12%가 빠지는데 같은 경기도인데 수원 영통이랑 이천시는 멀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같은 경기도 남부권이잖아요. 네. 같은 신호였을 텐데 여기는 12%가 빠지고 여기는 11%가 올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 말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노하우나 신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뭔가 오해고요. 그냥 그 지역을 살고 있는 분들이 왜 이 가격에 집을 할까? 이천은 쌌어요 작년에. 왜냐하면 다른 지역 다 오를 때 안 올랐으니까. 근데 계속 그 경강선이라는 게 개통된 이후에 이천이라는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가보니까 브랜드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강선을 출퇴근할 수 있는 특히 판교에 살고 있는 판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한 20-30분 만에 출퇴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로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점점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 이거는 이제 실수요가 증가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가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천시가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닙니다. 이천시는 잘 안 오를 거예요. 끝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싸기 때문에 결국은 싼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시세를 보세요. 시세를 보시는데
이 가격이 이제 과거에 2021년도 지금 단기 고점이라고 하죠. 그때 시장 보지 마시고 2018년도, 19년도 한번 시장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되는 가격들이 2018년도, 19년도 시세에 거의 육박을 했다. 근데 수요가 많고 괜찮은 아파트야. 그러면 좀 지금 사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2021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좀 색안경을 쓰고 있어요. 2021년도 시세랑 비교하는데 2021년도는 어떤 해였냐면은 거래량이 급감을 했어요. 2020년도까지 많고 네. 2021년도에 급감을 하다 보니까 매도자들이 던지는 가격에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흥정을 못해. 매물이 없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입지들 다 올라갔어요. 어디든지 올랐죠. 네. 그러니까 전국이 다 올랐어요. 정말 이게 이 가격 맞아? 어느 정도였냐면 서울은 2019년도에 가격이 멈췄는데 경기도, 인천이 서울하고 가격이 똑같아. 그럼 서울을 가지 경기도, 인천을 왜 가요? 그만큼 오른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서울이 오르기 전까지 이 가격은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것들이 만약에 2018년도, 19년 시세에 왔다. 근데 괜찮아. 괜찮은 입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분당, 그다음에 뭐 광교 이런 입지들, 수원도 괜찮고 영통구도 괜찮고요. 그런 입지들이 그 시세에 육박을 했다. 그러면은 검토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18년에서 19년 정도 시세에 육박한 지역 중에 예. 가격만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예. 입지를 공부를 했을 때 그 지역의 입지가 어떤 말씀해 주신 교통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인식이 좋아지는 그런 미래가 있는 입지를 그 정도 가격이면 지금이라도 혹은 가까운 미래에 사면 좋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요. 네네. 가격 변화가 거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는 안 사시면 좋겠어요. 그냥. 별로 안 오르고 별로 안 떨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확 올라갔다가 네. 확 빠진 것들 중에 골라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격이 19년 가격 그대로예요. 이제 안 올랐어요. 별로. 거기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2021년도 시세랑 지금 똑같아.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2021년도 다 올랐는데 왜 자기만 안 올라?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올라갔다 빠졌기 때문에 빠질 때 더 많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뭔가 호재가 있고 수요가 있다는 것들을 확인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저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1년, 20년 이 지금 상승장 때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다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워낙 여기저기 다 오르니까 사는 것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오르는 지역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호재라든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죠. 그게 검증된 지역이니까 좀 그 정도 가격에 저렴하다면 구매하실 수도 있다라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소장님 긴 시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2년째 이 얘기를 수없이 반복을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맨날 뻔한 얘기 뻔하게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뻔한 얘기를 뻔하게 해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뻔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뭐 단기 투자 수익률이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본에 충실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예요. 입지를 보자는 말씀이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가 가장 좋은 입지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부동산을 사랑하는 것들은 자유인데 내가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한 발 물러선 자세에서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인사이트를 기른다고 하면은 조금 더 선별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스마트 튜브라고 하는 회사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드리는 회사니까 제 콘텐츠, 제 유튜브 좀 사랑해 주시고 제 강의들도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출간된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이 리스크가 낮고 확률이 높은 입지일 텐데 왜 그런지를 설명한 것이고 같은 논리로 지방의 지역들을 검토한다고 하면은 그런 입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부산에서도 그런 입지가 있고요. 대구에서도 그런 입지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전국에다가 적용시키는데 가장 좋은 케이스 스타디 사례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분석함으로써 그런 노하우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보셔도 좋은 책이니까 책도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지도가 있어요. 이따만한 지도인데 그 지도 하나면은 서울에 있는 지금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그 지도 안에 있는 구축, 신축, 재개발, 재건축 다 표시해놨거든요. 그것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보존 설명드리자면 그 한 장 지도라는 게 굉장히 크기가 커요.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거를 보시면 이제 어떤 서울의 어떤 아파트들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연식 이런 걸 궁금하신 분들 내가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텐데 네. 그게 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느꼈거든요. 그 여러 명이 작업을 한 거고 예. 그게 아마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든 네.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지도입니다. 네. 제가 공을 많이 들인 지도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의 저자이신 김학렬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